차가운 미남 선비와 왈패 여장부. 한양의 밤은 낮보다 소란스러웠다. 적어도 윤설, 이윤설의 자는 그러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시장에 왁자지껄함은 잦아들지만 권력의 뒤안길에서 오가는 은밀한 발소리들은 더욱 기순을 부렸다. 윤설은 그 소음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죽이는 신법을 아주 오래전에 배웠다. 차가운 바람이 가츠근을 때리고 지나갔다. 낡은 도포자락이 펄럭이는 소리조차 거슬릴 만큼 예민해진 밤이었다. 윤설은 좁은 골목 담벼락의 그림자에 몸을 구겨 넣었다. 왼쪽 어깨에서 흐르는 피가 소매를 적시고 있었다. 헛헛한 열감이 상처 부위에서 피어올랐지만 그의 눈동자는 지나치게 고요했다. 마치 고통이라는 감각마저 거세당한 사람처럼. 아직 셋이 남았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서찰, 그 끄트머리에 적힌 이름을 쫓아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살수든의 검이었다. 놈들은 윤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목숨을 원했다. 늘 그래왔듯이. 이쪽으로 튀었다. 핏자국이 있어. 거친 고함이 골목 입구에서 터져나왔다. 설은 입술을 깨물었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발이 떼어지지 않았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지독한 피로감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참수당하던 날 10살의 윤설은 세상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날 이후 10년, 그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존재였다. 누구도 그에게 밥을 먹었느냐 묻지 않았고 추운지 묻지 않았다. 그저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숨만 쉬어왔다. 여기서 멈추면 차라리 편안해질까. 어깨의 통증이 몽롱한 유혹처럼 변해갈 때였다. 담장 위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졌다. 살수들이 들이닥치려던 찰나였다. 떨어진 물체는 사람이었다. 짐승처럼 날렵하게 착지한 사내가 살수들의 앞을 막아섰다. 넝마 같은 옷을 걸쳤지만 등판은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다. 아이고, 밥맛이 나오기 참 고약한 날씨네. 낭낭한 목소리였다. 살수들이 멈칫했다. 뭐야, 넌? 나, 지나가던 개다. 근데 너희들이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처자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하품을 했다. 그 태연함에 살수 하나가 격분해 검을 휘둘렀다. 비켜라! 죽고 싶지 않으면! 순간 처자의 움직임이 변했다. 느릿하던 몸놀림이 번개처럼 튀어나갔고 검을 든 살수의 팔목을 낚아채 꺾어버리고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투박하고 거친 다듬어지지 않은 싸움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 날렵함은 압도적이었다. 설은 흐릿해지는 시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우아한 건무가 아니었다. 처절한 개싸움에 가까웠다. 처자는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여인답지 않게 뒹굴었고 주먹으로 칼날을 막아내는 모모함까지 보였다. 왜 나를? 이 의문이 끝나기도 전에 설의 의식이 끊어졌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흙투성이가 된 처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혀를 차는 설이었다. 쯧쯧, 새님, 잠은 집에 가서 자야지. 제2장, 불청객의 온도. 눈을 떴을 때 느껴진 것은 냄새였다. 오래된 쑥 타는 냄새, 젖은 흙 냄새, 그리고 구수한 밥 짓는 냄새. 지옥에 온 줄 알았는데 지옥치고는 냄새가 너무 인간적이었다. 깼냐? 설이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다 비명을 삼켰다. 어깨가 불덩어리처럼 뜨거웠다. 움직이지 마. 꿰매느라 애 좀 먹었으니까. 살다 새님 살가죽이 그렇게 질긴던 처음 봤다. 어젯밤에 그 처자였다. 그는 화로 앞에 쭈그리고 앉아 약탕기를 부채질하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사나웠지만 입가에는 묘한 장난기가 서려 있었다. 이름은 초운이라 했다. 풀과 구름, 이름처럼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떠도는 자 같았다. 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주변을 살폈다. 허름한 초가집이었다.
도성 외곽 인적이 드문 산빛 아래 위치한 듯했다. 왜 나를 구했소? 설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초은은 대수롭지 않듯 약단기를 불에서 내리며 말했다. 구하긴 누가 구해? 그냥 내 집 앞 골목을 더럽히길래 치운 거다.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고약하든. 거짓말이었다. 그 골목은 초은의 집 앞이 아니었다. 하지만 설은 굳이 따져 묻지 않았다. 타인의 호의가 낯설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초은이 김이 모락모락한 약사발을 설의 앞에 툭 내려놓았다. 먹어. 독 안 탔어. 쌍. 의심은 많아가지고 내가 널 죽일 거면 어제 그냥 뒀지. 뭐하러 비싼 약재 써가며 살려놨겠냐. 그 약값 몸으로 때우든 돈으로 갚아야 할 거 아니냐. 설은 잠시 망설이다 약사발을 들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그 뜨거운 액체가 뱃속으로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기분이 들었다. 그것이 묘하게 서글펐다. 온기라는 것을 느껴본 지가 언제였는가. 이름이 뭐야? 초은이 물었다. 알 것 없다. 그럼 새님이라고 부른다. 나는 초은이다. 성은 없어. 그냥 초은. 초은은 묻지도 않은 채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저작거리에서 전보는 일로 먹고 살다가 사기꾼이라고 시비가 붙어 도망치는 중이었다는 둥. 사실은 무과에 응시하고 싶다는 여인이라 포기했다는 둥. 설은 대답 없이 듣기만 했다. 침묵이 불편할 법도 한데 초은은 개의치 않았다. 근데 새님, 초은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너 사는 게 무슨 숙제 같냐? 뭐라? 아니, 자는데 보니까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더라고. 숨도 헐떡거리고. 누가 쫓아오는 꿈이라도 꿨나 본데 그냥 좀 편하게 쉬지 그러냐? 숨 쉬는 건 죄가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설의 명치를 찔렀다. 숨 쉬는 건 죄가 아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설은 자신이 살아남은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처음 보는 이 낯선 처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책감을 건드렸다. 설은 내과할 말을 찾지 못해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시큰했다. 초은은 씩 웃으며 찐 감자 하나를 설의 손에 쥐어주었다. 일단 먹어. 먹어야 슬픈지 기쁜지 알 거 아니냐? 배고프면 만사가 다 짜증나는 법이야. 단단하고 야무진 손이었다. 굳은 살이 박힌 그 손바닥의 온도가 감자를 통해 설의 손으로 전해졌다. 설은 그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감자를 꽉 쥐었다. 제3장 그림자의 무게. 도성한 육조거리의 기와집들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침묵이 흐르는 곳은 이조판서 민정공의 사랑채였다. 민정공은 서안 서탁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있으나 먹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그의 시선은 창호지문 너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 대감, 그림자 속에서 호위무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놓쳤습니다. 민정공의 붓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죽었느냐? 아닙니다. 누군가가 개입해 구출해 갔다고 합니다. 추적해본 결과 성 밖의 야산의 폐가에 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올 뻔한 것을 민정공은 간신히 삼켰다. 윤설, 내 벗의 아들, 내가 지키지 못한 유일한 핏줄. 10년 전 선왕이 승하하고 전국이 피바람에 휩싸일 때는 민정공은 선택해야 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벗을 위해 목숨을 걸 것인가. 그는 침묵을 택했다. 그 대가로 그는 지금의 권력을 얻었고 조선을 지탱하는 거목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뿌리는 썩어가고 있었다. 죄책감이라는 독 때문에. 그는 설이 자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굶주릴 때 몰래 쌀을 보내고 왈패들에게 당할 때 관군을 풀어 쫓아주었다. 하지만 결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자신이 나서는 순간 정적들이 설의 존재를 눈치채고 그를 완전히 제거하려 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를 더 이상 쫓지 말라 하이르거라. 하지만 좌상대감 쪽에 살수들이 울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알고 있다. 민정공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벽에 걸린 검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뽑지 않은 검이었다. 내일 내가 직접 움직이겠다.
대감, 위험합니다. 직접 움직이시면 의심을 사게 됩니다. 상관없다. 이번에도 놓치면 나는 죽어서 벗을 볼 면목이 영영 사라진다. 민정고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윤서를 생각했다. 춥지는 않은지, 아픈 곳은 없는지. 하고 싶은 말은 산처럼 쌓여 있었으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밤바람에 마음을 실어 보내는 것뿐이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윤서라. 권력의 정점에 선 사내의 뒷모습은 그 누구보다 외롭고 작아 보였다. 제4장 얽히는 인연들. 사흘이 지났다. 설의 상처는 초운의 지극정성 덕분에 빠르게 아물어갔다. 물론 그 정성이라는 것이 다소 과격하긴 했다. 초운은 약을 바를 때마다 사내 자식이 이까지 걸로 찡그리냐 며 구박했고 밥을 남기면 농부의 피땀을 무시하냐 며 억지로 입에 쑤셔 넣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예전 같으면 모욕감을 느꼈을 그 언행들이 설에게는 오히려 편안하게 다가왔다. 가식 없는 그 태도가 늘 예의와 격식 뒤에 칼을 숨기고 사는 양반들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이다. 너 글은 좀 읽냐?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초운이 물었다. 툇마루에 앉아있던 설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그럼 나 이것 좀 읽어주라. 초운이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기름때와 흙이 묻은 낡은 종이었다. 설은 그것을 받아 펼쳤다. 서툰 글씨로 몇 글자가 적혀 있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통에서 붓장수가 써준 건데 좋은 말이라면서 비싸게 받아먹더라고. 설은 픽 웃음이 나왔다.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흔한 입춘첩이야. 아, 그래? 좋은 말이네.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거지? 초우는 씩 웃으며 장작질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말이야, 가족이 없어. 어릴 때 돌림병으로 다 죽고 혼자 살았거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붙여놓으면 나한테도 봄날 같은 가족이 생길까 싶어서. 설의 가슴 한 구석이 찌릿했다. 가족. 잊고 살았던 단어였다. 윤설은 무심코 입을 열었다. 나도 없다. 가족. 도끼질 소리가 멈섰다. 초운이 땀을 닦으며 설을 돌아보았다. 그럼 잘 됐네. 너랑 남매하면 되겠네. 뭐? 너는 글을 알고 나는 힘을 쓰니까 합치면 못할 게 없잖아. 안 그러냐? 누님이라고 불러봐라, 쎄님. 아, 네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려나? 초운의 농담 섞인 제 안에 설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거절의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남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건네는 그 말이 왜 이토록 뜨겁게 와닿은 것일까? 그때였다. 산 아래쪽에서 심상치 않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숲의 공기가 날카롭게 변했다. 윤설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왔군. 설이 낮게 읊조렸다. 초운도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표정을 굳혔다. 누구 손님이냐? 내 손님은 같은데. 내 빚쟁이들이다. 넌 빠져라. 이번엔 장난이 아니다. 설은 아픈 어깨를 감싸주며 일어났다. 이곳을 떠나야 했다. 이 따뜻하고 시끄러운 처자를 자신의 불행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어딜 가? 초운이 설을 앞을 가로막았다. 비켜라. 놈들은 살수다. 너 같은 왈패가 상대할 놈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더욱 못 비키지. 빚쟁이가 왔으면 빚을 갚아줘야지. 도망가면 쓰나? 초운은 도끼를 어깨에 걸치며 씩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장난스럽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방금 남매하기로 했잖아. 동생이 맞고 다니는데 구경만 하는 누나가 어딨냐? 설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이 바보 같은 처자는 죽음이 두렵지도 않은가.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그것은 살아오면서 처음 느껴보는 믿음이라는 감정이었다. 숲을 헤치고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5, 아니 6. 지난번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 초운이 도끼를 고쳐주며 설을 앞에 막아섰다. 자, 쎄님, 내 등 뒤에 딱 붙어 있어라. 떨어지면 죽는다. 설은 그 넓은 등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겨울의 끝에서
어쩌면 나는 진짜 봄을 만난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결심했다. 살고 싶다고. 이 처자와 함께 살아서 저 지독한 운명과 맞서보고 싶다고. 설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초운의 등 뒤가 아니라 그의 옆에 나란히 섰다. 같이 싸운다. 남매라며. 초운이 놀란 듯 썰을 보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래, 그거 마음에 드네. 가보자. 아우야.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그 순간 윤설의 차가운 눈빛에도 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제5장, 붉은 눈이 내리는 숲.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새반대를 모두 쫓아냈다. 초운의 도끼가 허공을 가리며 묵중한 타공음을 내었다. 정교한 무공은 아니었다. 그저 짐승의 본능으로 휘두르는 일격이었다. 하지만 그 무식한 초식에 살수들의 검이 튕겨나갔다. 으라차! 밥심이 부족한 놈들이군! 초운이 고함을 지르며 살수 하나를 어깨로 들이받았다. 놈이 나가 떨어졌다. 그러나 살수들은 훈련된 사냥개들이었다.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민틈을 파고들었다. 세 개의 검날이 동시에 초운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노렸다. 초운, 숙여! 설의 외침과 동시에 초운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윤설의 손을 떠난 단도가 뺑그르르 돌며 가장 앞에 있던 살수의 목덜미를 스쳤다. 놈이 주춤하는 사이 설은 땅을 박차고 날아올라 그의 손목을 낙자채 검을 떨어뜨리게 했다. 나이스 쌤님! 앞이나 봐! 이 멍청아! 등이 등을 맞닿았다. 차가운 설의 등과 불덩어리 같은 초운의 등이 맞물리자 기이한 안도감에 흘렀다. 설은 숨을 몰아쉬었다. 상처가 터져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고통보다는 정신이 맑아졌다. 혼자가 아니다. 내 뒤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그를 버티게 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쓰러진 놈보다 서 있는 놈이 더 많았다. 살수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싸늘한 눈으로 손짓했다. 보위망이 좁아졌다. 끝내라! 동시에 6명의 살수가 달려들었다. 피할 곳은 없었다. 초운이 이를 악물며 설을 감싸 안으려 했다. 설은 눈을 질끈 감지 않았다. 끝까지 보려 했다. 자신의 마지막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 피를 흘려준 이 바보 같은 친구의 마지막을.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날아온 기왓 조각 하나가 선두에 선 살수의 미간에 정확히 박혔다. 팍! 단말마도 없이 놈이 고꾸라졌다. 살수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기와가 날아온 지붕 위를 향했다. 달빛을 등지고 선 그림자가 있었다. 검은 삿갓을 눌러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 바람에 옷자락이 흩날렸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어둠의 일부처럼 말이다. 누구냐?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사내는 대답 대신 천천히 허리춤에 검을 뽑았다. 스릉. 검집에서 날이 빠져나오는 소리가 유독 맑고 처연했다. 사내가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착지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는 설과 초운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 뒷모습, 설은 순간 숨이 멎은 듯 말했다. 낯설지가 않았다. 저 넓은 어깨, 저 고요한 기백, 아주 오래전 희미한 기억 속 아버지의 뒷모습과 겹쳐 보였다. 가거라. 낮고 굵은 목소리가 가면 속에서 흘러나왔다. 아이들은 건드리는 것이 도리다. 살수들이 비웃음을 흘리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춤이었다. 사내의 검은 화려하지 않았다. 군더더기 없이 직선으로 뻗어나갔고 물 흐르듯 곡선을 그리며 살수들의 검을 쳐냈다. 베기보다는 제압하고 찌르기보다는 물러나게 했다. 살생을 피하려는 검이었으나 그 압도적인 기세에 살수들은 낙엽처럼 흩어졌다. 초운이 입을 떡 벌렸다. 와, 저 양반 뭐냐? 도사님인가? 설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사내의 검끝이 아니라 사내의 떨리는 왼손을 보고 있었다. 검을 쥔 오른손은 완벽했지만 쥐지 않은 왼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우는 사람처럼. 순식간에 살수들이 물러갔다. 승산이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정적이 찾아온 마당에 세 사람만이 남았다. 삿갓 쓴 사내가 천천히 몸을 돌려 설을 바라보았다. 삿갓 아래 가려진 눈빛을 읽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설은 느꼈다. 저 시선이 자신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뺨을, 어깨를,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을 쓰다듬고 있다는 것을. 누구십니까?
설이 힘겹게 물었다.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천근만근이었다. 이내 그는 품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상처가 깊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걷거라. 그 말을 남기고 사내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담장 너머로 옷자락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설은 눈을 떼지 못했다. 바닥에 놓인 약병만이 그가 환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제6장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 양반 보통 내기가 아니야. 광군무술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파의 무공도 아니고 아주 묵직한 게 꼭 고목나무 같더라니까. 초우는 약병에 든 가루를 설의 상처에 뿌리며 쉴 새 없이 떠들었다. 약효는 놀라웠다. 화끈거리던 열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설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천천히 걷거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왜일까? 그 말이 살아라 라는 간절한 애원처럼 들렸던 것은 쌤님, 내 말 듣고 있냐? 이제 어쩔 거냐? 여긴 들켰으니 더는 못 있어. 놈들이 때로 몰려올 거다. 설이 정신을 차리고 초혼을 보았다. 나는 한양으로 간다. 호호, 호랑이 꼴을 다시 들어가시겠다. 찾아야 할 물건이 있다. 아버지가 남기신 증좌. 그걸 찾아야 내 누명을 벗고 아버지를 죽인 놈들의 목을 칠 수 있어. 설의 눈빛은 매서워졌다. 이제 도망은 끝이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무인의 등장이 윤설에게 묘한 용기를 주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세상 천지에 나 혼자가 아니다. 그 착각인지 사실인지 모를 감각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너는 여기서 피해라. 더 이상 엮이면 위험하다. 설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초우는 콧방귀를 뀌며 짐을 쌓기 했다. 웃기는 소리 하네. 남매끼린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데 위험이라고 안 나누겠냐? 그리고 나도 한양 구경 좀 해보고 싶었어. 대감마님들 사는 북촌 물이 그렇게 좋다며? 죽을 수도 있다.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야. 이왕이면 재밌게 살다 죽는 게 남는 장사지. 초은이 보찜을 어깨에 메고 설에게 헌을 내밀었다. 가자, 동생아. 누님이 길 터줄 테니까 너는 뒤만 따라와. 설은 그 야무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손을 맞잡았다. 차가워 보였지만 따뜻했다. 그날 밤 두 청춘 남녀는 달빛을 받으며 산을 내려갔다. 한 명은 복수를 위해, 한 명은 그 복수의 길에 꽃을 심어주기 위해. 제7장 옛집의 유령들. 한양에 잠입하는 것은 의외로 쉬웠다. 초운의 기지 때문이었다. 그는 걸음통을 지고 가는 인부 행세를 하며 성문을 통과했다. 냄새가 워낙 지독해 포졸들이 검문조차 하지 않고 코를 막으며 통과시킨 것이다. 봤냐?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한다니까. 냄새는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설이 인상을 찌푸렸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북촌으로 향했다. 설의 옛집, 지금은 폐가가 된 이 대감의 저택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10년 만에 마주한 집은 흉가나 다름없었다. 대문은 반쯤 부서져 덜렁거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화려했던 사랑채는 기둥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설은 입구에 서서 발을 떼지 못했다. 이곳에서 아버지가 글을 읽고 어머니가 자수를 놓으며 자신이 뛰어놀았다. 행복했던 기억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다. 괜찮냐? 초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평소에 장난기는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지금 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적군보다 더 무서운 기억이라는 것을. 들어가자. 설은 폐허가 된 사랑채로 향했다. 아버지의 서찰에는 매화나무 아래에 뿌리가 기억하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랑채 뒤뜰에는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벼락을 맞아 반쪽은 타버렸지만 여전히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는 나무였다. 설과 초우는 매화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다. 흙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마른 나뭇가지를 몇 번이고 부러뜨리며 정신없이 파댔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얼마나 팔까? 툭 하고 무언가 걸리는 소리가 났다. 낡은 기름종이에 쌓인 자극 함이었다. 설의 손이 떨렸다. 함을 여니 그 안에는 붉은 옥새가 찍힌 서책 한 관과 낡은 놀이개 하나가 들어있었다. 놀이개는 어머니의 것이었다. 이게 증거냐? 초은이 물었다. 설은 서책을 펼쳤다. 그것은 선왕이 남긴 미망록의 필사본이었다. 현재의 권신들이 역모를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찾았다. 설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어. 하지만 기쁨은 잘 봤다. 저게 누구냐? 수많은 횃불이 담장 위로 솟아올랐다. 포졸들과 사병들이 저택을 포위하고 있었다. 함정이었어. 설이 이를 갈았다. 이곳에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매복해 있었던 것이다. 아이고, 타이밍 한번 키가 막히네. 초은이 혀를 차며 도끼를 꺼내들었다. 쌤님, 넌 물건 챙겨! 내가 뚫어! 안 되래. 이번엔 너무 많아. 수십 명이었다. 초은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포위망을 뚫고 가마 한 대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왔다. 호화로운 가마였다. 가마문이 열리고 비단신을 신은 발이 땅을 디뎠다. 관복을 입은 중년의 남녀,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이조 판서 민정공이었다. 윤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저자가 왜 여기에? 아버지의 옛 벗이자 아버지가 죽던 날 침묵했던 배신자, 설이 가장 증오하면서도 한때는 가장 따르던 야조씨. 민정공은 포졸들을 향해 손을 들었다. 물러나라. 포졸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렸다. 대감, 이놈들은 역적의 잔당입니다. 좌상대감께서 체포하라고. 내 집이다. 민정공의 목소리는 서리빨 같았다. 이곳은 내 벗의 집이었고 지금은 내 관할 하에 있는 곳이다. 내 허락 없이 군조를 들인 것은 누구의 명이냐? 그의 위압감에 포도대장이 뒷걸음질 쳤다. 민정공은 천천히 설과 초은에게 다가왔다. 횃불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무표정이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폭풍처럼 일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밤에 삿갓을 쓰고 그들을 구해주던 사내와 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설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밤에 그 무인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원수 같은 사내였음을 깨달았다. 민정공이 설 앞에 멈춰섰다. 시선이 설의 흑두성이 손과 그 손에 들린 미망록에 머물렀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입을 열었다. 많이 컸구나. 윤설아.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지독한 슬픔과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초은이 도끼를 준 채로 둘 사이를 눈으로 훑었다. 뭐야 이 분위기? 원수야? 아군이야?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마당을 휘감았다. 설은 비망록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민정공을 노려보았다. 비키십시오. 막으신다면 베겠습니다. 민정공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설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베고 가거라. 그것이 너가 살 길이라면. 제8장 불편한 안식처. 배라니까. 민정공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눈빛은 애원하듯 젖어 있었다. 설은 손에 준 단도를 부들부들 떨었다. 10년 동안 증오했던 원수였다. 배신자라고 믿었던 자였다. 하나 그날 밤 자신을 위해 검을 들었던 사내의 등과 지금 눈앞에 처진 어깨가 겹쳐지자 도무지 찌를 수가 없었다. 안 합니다. 설이 이를 악물고 단도를 거두었다. 당신 피로 내 손을 더럽히기 싫을 뿐입니다. 그때 저택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들이 들려왔다. 좌상 측의 증언군이 당도하고 있었다. 민정공이 표정을 굳히며 소매를 떨쳤다. 따라오너라. 내 가마에 타라. 싫다면요? 그럼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든가. 하지만 이놈이 죽으면
네 아비가 목숨 걸고 지킨 비망록도 잿더미가 될 것이다. 민정공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옳았다. 설이 주춤하는 사이 눈치 빠른 초은이 설의 등짝을 후려쳤다. 아이고,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가마라니요. 내 평생 가마를 다 타보네. 야, 새님, 얼른 타. 공짜라잖아. 초은은 반강제로 설을 끌고 가마 안으로 밀어넣었다. 민정공은 가마 밖에서 호위무사들에게 명령했다. 이 안에 든 것은 내 병든 조카다. 누구든 앞을 막으면 영모로 간주하겠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좁은 공간, 설과 초은은 무릎을 맞대고 앉았다. 밖에서는 살벌한 고함이 오갔으나 민정공의 서슬퍼른 위세에 누구도 가마 문을 열지는 못했다. 설은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눈을 감았다. 지독한 현기증이 일었다. 아버지를 죽게 방치한 자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다니 치욕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가마 밖에서 들려오는 민정공의 기침 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10년 전보다 훨씬 늙고 병약해진 그 소리가. 제9장 밥 한 끼의 온기. 도착한 곳은 도성 밖, 민정공이 은밀히 관리하던 작은 별채였다. 화려하지는 않으나 정갈한 곳이었다. 민정공은 두 사람을 안채로 들이고는 하인들을 모두 물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직접 부엌으로 향했다. 뭐 하십니까? 설이 날선 목소리로 물었다. 손님이 왔으니 대접을 해야지. 당신이 주는 밥 따위 먹고 힘내서 욕을 하든 칼질을 하든 해라. 굶어서 비실대는 꼴은 못 봐주겠다. 잠시 후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다. 흰 쌀밥에 된장국, 그리고 윤설이 어릴 적 좋아했던 계란찜과 굴비구이였다. 초호는 와 하고 탄성을 지르며 숟가락을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대감마님.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초호는 눈시 없이, 아니 눈치 있게 밥을 퍼넣었다. 후루룩 쩝쩝 맛있게 먹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설은 숟가락을 든 채 밥상을 노려보기만 했다. 민정공이 조용히 굴비살을 발라 설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그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설은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왜 그랬습니까? 설이 나직이 물었다. 밥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었다. 10년 전 그날에 대한 물음이었다. 민정공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먼 산을 바라보듯 허공을 응시했다. 네 아비는 자신이 살 수 없음을 알았다. 영모는 조작되었으나 왕은 희생양을 원했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나에게 부탁한 것은 단 하나였다. 설이를 부탁하네. 내가 죽어야 아이가 사네. 설의 동공이가 커졌다. 내가 나서서 변호했다면 나도 죽었을 것이고 너를 지켜줄 방패막이는 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비겁하게 살아서 권력을 잡았다. 힘을 길러야 너를 그림자처럼이라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민정공의 눈에서 맑은 물기가 비쳤다. 변명이다. 비겁저의 변명이지. 하나 나는 내가 살아주기만 바랬다. 미움받아도 원망을 들어도 내가 살아만 있다면 그걸로 좋겠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오직 초운이 밥을 씹어 삼키는 소리만이 그 정막을 채웠다. 초운은 입안에 가득 밥을 문 채 불쑥 말했다. 아, 거참. 밥 먹는데 짠내 나게 진짜. 초운이 굴비 대가리를 쪽 빨아막으며 민정공을 보았다. 대감 영감님. 미안하면 미안하다 하면 되지. 뭔 말이 그리 깁니까? 그리고 새님 너도 그래. 밥상 앞에서 인상 쓰면 복 달아난다. 일단 먹고 힘내서 아버지가 못다한 효도든 복수든 하면 될 거 아니야? 단순 명쾌한 초운의 말에 민정공과 설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정공은 씁쓸하게 웃었고 설은 고개를 숙였다. 윤설은 밥을 한술 떴다. 목구멍이 뜨거워 넘기기 힘들었지만 꾸역꾸역 집어 삼켰다. 오랜 시간 비어있던 뱃속으로 따뜻한 밥과 누군가의 진심이 함께 들어왔다. 제10장 기묘한 동거, 셋이 된 가족. 별제에서의 생활은 기묘했다. 조정의 거물인 판서, 역적의 아들, 그리고 근본 없는 낭인, 어울리지 않는 셋이 한 지붕 아래 묶였다. 시간이 흐르며 경계심은 조금씩 옅어졌다. 그 중심에는 늘 초운이 있었다. 초운은 새벽마다 마당에서 무술 연습을 했다.
제멋대로인 폼으로 도끼를 휘두르는 꼴을 보며 민정공이 혀를 찼다. 그렇게 힘만 쓰면 허리 나간다. 하체 중심을 둬야 하지. 아이고, 훈수는 사양입니다요. 이놈아, 검을 줘보거라. 민정공은 뒷짐을 지고 초운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처음엔 투덜대던 초운도 민정공의 가르침 한 번에 자세가 편안해지자 눈을 반짝이며 그를 따랐다. 오, 대감님, 한 번 더 보여줍시오. 허허, 이놈이 날 부려먹으려 하는구나. 마루에 앉아 책을 읽던 설은 그 풍경을 훔쳐보았다. 땀을 흘리며 웃는 초운과 엄한 스승처럼 굴면서도 흐뭇해하는 민정공. 마치 아버지와 딸 같았다. 설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꿈에서나 그리던 평범한 일상이 저기 있었다. 그날 밤 설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자 방문이 열렸다. 민정공이었다. 그는 말없이 들어와 설의 머리간에 앉았다. 열이 좀 있는구나. 상처가 덧났나 보다. 민정공은 차가운 물수건을 설의 이마에 올려주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놀랍게도 조심스러웠다. 설은 눈을 감은 채 그 손길을 받았다. 아저씨. 10년 만에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다. 민정공의 손이 멈칫했다. 왜 그날 밤 복면을 썼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랬다. 뭐가요? 너를 볼 면목이 없어서. 내 얼굴을 보면 내가 도망칠까봐. 그래서 숨어서라도 널 돕고 싶었다. 설은 눈을 떴다. 민정공의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보였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지난 10년의 죄책감이 만든 것 같았다. 설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숨지 마십시오. 답답해 보입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기회였다. 다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틈. 민정공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설의 이불을 덮어주고 투박한 손으로 설의 어깨를 토닥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던 그 박자 그대로. 제11장. 칼을 벼는 시간. 비망록을 풀어내고 상소를 준비하는 동안 별제의 공기는 점점 묵직해졌다. 밖에서는 좌상측의 일파가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찾고 있었다. 윤설은 밤낮으로 비망록을 정리했다. 초우는 그런 설의 곁을 지키며 먹을 갈아주거나 졸고 있으면 꿀밤을 때려 깨워주었다. 졸지 마라. 네가 자면 조선은 누가 구하냐. 시끄러워. 너야말로 코 좀 그만 고라. 너 여인 맞아?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을 보며 민정공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설아. 민정공이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검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화려하지 않으나 기품이 서린 검, 청명이었다. 네 아비가 쓰던 검이다. 그가 잡혀가던 날 내게 맡겼었지. 언젠가 네가 장성하면 주라고. 설은 떨리는 손으로 검을 받아들었다. 손잡이에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듯했다. 검을 뽑자 서늘한 날이 빛을 발했다. 이 검은 사람을 베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검이라 했다. 민정공이 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네 검이다. 휘두를지 거둘지는 네가 정하거라. 설은 검을 품에 안았다. 차가운 쇠붙이에서 기이하게도 맥박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검집을 꽉 쥐었다.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복수는 단순히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임을. 그리고 초운이 너도 이리 와보거라. 민정공이 다른 꾸러미를 내밀었다. 튼튼한 가죽갑주와 묵직한 철퇴였다. 네 도끼질은 힘은 좋은데 리치가 짧아. 이게 더 맞을 게다. 우와, 이거 진짜 제 겁니까? 초운이 아이처럼 좋아하며 철퇴를 휘둘렀다. 붕붕 소리가 위협적이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 영감님. 실수로 튀어나온 아버지라는 말에 초운은 흠칫 놀라 입을 막았다. 민정공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녀석 참 말버릇하고는. 뭐 듣기 싫지는 않구나. 세 사람 사이에 따뜻한 웃음이 번졌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어떤 혈연보다 끈끈하게 묶여 있었다. 제12장 폭풍 전야. 마침내 준비는 끝났다. 비망록의 내용과 민정공이 수집한 증거들을 합치면 좌상을 단죄할 수 있었다. 문제는 왕에게 닿는 길이었다. 궁궐은 이미 좌상의 수하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전공법으로는 승산이 없었다. 민정공이 지도를 펼쳤다. 내일 밤 왕께서 궁 밖으로 행차하시는 자맹이 있다.
내가 미리 정보를 입수했지. 그때를 노려야 한다. 호위가 삼엄할 텐데요. 설이 지적했다. 그래서 미끼가 필요하다. 민정공이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미끼가 되겠다. 내가 정문으로 들어가 시선을 끄는 동안 너희 둘이 후문 쪽 수구를 통해 왕이 머무는 화계로 가거라. 위험합니다. 아저씨가 죽을 수도 있어요. 설이 반대했다. 나는 이미 늙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죗값을 치르는 방식이다. 민정공의 결심은 확고했다.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출정을 앞두고 세 사람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았다. 술 한 병을 나누어 마셨다. 살아서 봅시다. 초운이 술잔을 들며 말했다. 다 끝나면 셋이서 진짜 가족여행이나 가죠. 금강산이 그렇게 좋다던데. 설은 잔을 들어 초운의 잔에 부딪혔다. 그리고 민정공의 잔에도 툭 맞추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민정공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고는 호탕하게 웃었다. 그래, 내 아들들이 기다리는데 저승사자가 와도 돌려보내야지. 달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내일이면 이 평온함은 깨질 것이다. 피와 칼날이 춤추는 전장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가진 것이 없던 처자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남매가 생겼고 돌아가야 할 푸비 생겼으니까. 설은 청명의 검자루를 꽉 쥐었다. 겨울이 가고 있었다. 이제 진짜 봄을 맞이하러 갈 시간이었다. 가장 차가웠던 소년이 가장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순간, 피 튀기는 밤을 지나 마침내 평온한 밥상머리에 앉기까지의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14장, 붉은 밤 갈라지는 길. 달빛조차 숨을 죽인 밤이었다. 궁박, 왕의 자맹행렬이 머무는 화계 인근은 폭펑전야의 고요에 잠겨 있었다. 지금이다. 신호와 함께 민정공이 어둠 속에서 뛰쳐나갔다. 그 뒤로 그가 미리 심어둔 사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정문을 타격했다.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불화살이 하늘을 수놓았다. 습격이다. 역적들이 쳐들어왔다. 왕을 호위하던 금군과 좌상 측의 사병들이 일제히 정문으로 몰려갔다. 혼란의 도가니였다. 민정공은 그 한복판에 서 있었다. 늙은 정승의 몸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검은 매서웠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명확했다. 하나둘씩 그의 몸에 생채기가 늘어갔다. 먼발치 수구덤불 속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설의 주먹이 떨렸다. 아버님,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를 돕고 싶었다. 하지만 민정공이 피를 토하듯 소리했던 말이 귓가를 때렸다. 뒤돌아보지 마라. 네가 성공해야 내 죽음도 의미가 생긴다. 가자세님, 영감님이 목숨 걸고 깔아준 멍석이야. 초운이 설의 팔을 억세게 잡아 끌었다. 초운의 눈가도 젖어 있었나 그는 이를 악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수구를 통해 안으로 잠입했다. 물이 차오른 좁은 통로를 지나자 왕이 머무는 별채의 뒷마당이 나왔다. 그러나 그곳은 비어있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 하나가 스르르 걸어 나왔다. 좌상이 아끼는 최고의 살수, 그림자였다. 지난번 초운과 설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자, 쥐새끼들이 들어왔군. 살수의 살기가 숨통을 조여왔다. 시간이 없었다. 여기서 지체하면 민정공은 죽고 거사는 실패한다. 초운이 철퇴를 바닥에 쿵 내려놓으며 설 앞을 막아섰다. 가라. 초운, 너 혼자는 안 돼. 안 된다고 하면 안 할 거냐. 누님이 동생 길터준다는데 말이 많아. 초운은 씩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나 낭낭해서 오히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걱정 마. 나 안 죽어. 우리 금강산 가야지. 가서 막걸리 한 사발 해야지 안 그래? 살수가 검을 뽑아들고 쇄도했다. 초운이 고함을 지르며 그 거대한 철퇴를 휘둘러 맞섰다. 쾅! 굉음이 터졌다. 설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아, 기다려라. 반드시 돌아오겠다. 설은 초운을 뒤로 한 채 왕이 있는 안채를 향해 달렸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타격음이 그의 심장을 후려쳤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출 수 없었다. 제14장, 검의 이유. 왕이 머무는 안채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열른 왕은 놀란 눈으로 설을 바라보았다. 호위 무사들이 즉각 검을 겨눴다. 멈춰라. 다가오면 벤다. 설은 검을 뽑지 않았다. 대신 무릎을 꿇고 품에서 비망록과 옥쇠가 찍힌 서책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전하, 소신 10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죽은 이판서의 아들 윤설이라 하옵니다. 여기 선왕 전하께서 남기신 진실이 있습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다. 10년 전
자신이 세자이던 시절 존경했던 스승의 아들. 그때였다. 방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좌상이 들이닥쳤다. 그의 뒤로 무장한 사병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전하, 저놈은 암살자입니다. 저 사악한 문서를 보십시오.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당장 저놈의 목을 베라. 좌상의 고함에 호위 무사들이 주춤했다. 좌상은 다급했다. 설이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남을 알았기에 직접 칼을 빼들고 설에게 달려들었다. 죽어라, 역적의 씨앗. 시퍼런 칼날이 설의 목을 노렸다. 그 순간 설의 선이 청명의 검자루를 쥐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민정공의 말이 떠올랐다. 이 검은 사람을 베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검이다. 챙! 맑은 쇳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설은 좌상의 검을 받아내지 않았다. 부드럽게 흘려내며 검등으로 좌상의 손목을 쳤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어지는 동작으로 설은 검을 거꾸로 쥐고 좌상의 목에 겨눴으나 찌르지 않고 멈췄다. 사리가 아닌 활인의 검. 증오로 가득 찼던 과거의 윤설이라면 그를 찔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윤설은 달랐다. 자신을 위해 피 흘리고 있는 초운과 민정공, 그들의 온기가 설의 검을 붙잡고 있었다. 당신의 피로 이 검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죄는 법으로 물을 것입니다. 설의 서늘하고도 단호한 목소리에 좌상은 털썩 주저앉았다. 그 압도적인 기백에 왕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왕은 설의 손에 들린 비망록을 가져가 펼쳤다. 떨리는 눈으로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과인이 너무 늦었구나. 왕은 고개를 들어 내금이 대장에게 명했다. 당장 좌상을 포박하라. 그리고 밖에서 싸우고 있는 자들을 멈추게 하라. 그들은 역적이 아니라 나의 충신들이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설은 긴장이 풀려 바닥에 쓰러질 뻔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밖으로 뛰쳐나갔다. 초은, 아버님! 제15장, 설이 녹고 꽃이 피면. 뒷마당은 처참했다. 흙바닥은 피로 젖어 있었다. 그 한가운데 초운이 대자로 누워 있었다. 그의 철퇴는 반쯤 부서져 있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초운! 설이 달려가 그를 흔들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안 돼, 제발. 일어나, 이 멍청아. 금강산 가자며. 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초운의 뺨을 적셨다. 평생 울지 못했던 아이가 땜이 터지듯 오열했다. 누이, 제발 눈 좀 떠봐. 그때 초운의 눈썹이 꿈틀했다. 아, 거참, 시끄러워서 잘 수가 있나. 초운이 쿨럭거리며 눈을 떴다. 누가 누이냐? 쌤님, 너 방금 나한테 누이라고 했냐? 설은 멍하니 있다가 초운을 와라 끌어안았다. 아파, 야 아파다고 뼈 부러졌어. 초운이 비명을 질렀지만 설은 놓지 않았다. 산다는 게, 누군가의 체온을 느낀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다. 그리고 저 멀리 정문 쪽에서 부축을 받으며 걸어오는 민정공의 모습이 보였다. 피트성이가 된 도포를 입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그는 웃고 있었다. 설을 보며 초운을 보며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짓는 안도의 미소. 설은 초운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리고 민정공에게 다가갔다. 셋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긴 겨울밤이 끝나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1년 후 윤설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으나 끝내 조정의 부름을 거절했다. 차가운 권력의 중심보다는 사람의 체온이 닿는 곁에 남기를 택했기 때문이다. 도성 외곽, 햇살이 달드는 언덕 위에 매화서당이라 불리는 작은 집이 하나 생겼다. 앞마당은 아이들의 기합 소리로, 뒷방은 글 읽는 소리로 채워지는 기묘한 곳이었다. 야, 이 녀석들아, 허리에 힘 안 줘? 글 읽는 싫으면 나가서 장작이나 패. 초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근영은 아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사내 옷을 입고 찔끈 동여맨 머리, 폼은 여전히 엉성했지만 힘 하나는 장사였다. 아이들은 그녀를 세상에서 제일 힘센 대장 누나라며 뿔뿔거리고 따랐다. 툇마루에는 민정공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관직에서 은퇴한 그는 이제 평범한 촐로가 되어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날카로운 눈매는 사라지고 얼굴의 깊은 주름 사이에는 편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당에서 뛰노는 초은과 아이들을 보며 허허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방 안에서 윤설이 나왔다.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다 잠시 쉬러 나온 참이었다. 미간을 짚으며 나오는 폼이 영락느끈 훈장님이었다. 초은아, 아니 누님, 목소리 좀 낮추십시오. 애들 고막 터지듯습니다. 잔소리는 여전하네, 우리 훈장님. 사내 자식이 그리 예민해서 어디다 쓰냐. 초은이 땀을 훔치며 툇마루에 걸떨앉았다. 그녀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자 투박한 외양 속에 숨겨져 있던 묘한 선이 드러났다. 윤설의 시선이 찰나지간 그녀의 목덜미에 머물렀다 떨어졌다. 설이 민정공의 찻잔에 따뜻한 차를 채웠다. 아버지, 다리가 쑤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밤에 비가 오려나 봅니다. 괜찮다. 너희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들으니 아픈 줄도 모르겠구나. 헌데 민정공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짐짓 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너희 둘 언제까지 그렇게 누님 동생하며 지낼 셈이냐.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느냐. 다 큰 남녀가 한 집에 사는데 혼인도 안 하고 있으니 내가 아주 속이 터진다고 하더구나. 설의 귀가 붉어졌고 초은은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다. 아이고 영감님, 아니 아버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저는 평생 아버님 모시고 살 건데요. 그리고 이 쌤님이랑 무슨, 상상만 해도 닭살 돋네. 초은이 팔을 문지르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녀의 볼도 복사꽃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사실 두 사람 사이의 기류가 변한 것은 꽤 오래전 일이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서로의 등을 맡겼던 밤,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서 밥상을 마주하며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설렘은 안개처럼 스며들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전우이자 가족처럼 지내온 탓에 누구도 선뜻 선을 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민정공은 혀를 찢찢 찼다. 밥이나 먹자. 오늘은 내가 닭백숙 끓여놨다. 초은이 황급히 화제를 돌리며 일어났다. 또 닭입니까? 어제도 먹었잖습니까? 주는 대로 먹어. 몸보신 해야 장가도 가고 그럴 거 아니야. 네, 장가 갈 곳이 있어야 가지요. 설이 툭 던진 말에 정적이 흘렀다. 초은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민정공이 넌지시 웃으며 거들었다. 멀리서 찾을 곳 있느냐.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내 눈에는 딱 맞는 짝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말이다.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다. 뒷정리를 마치고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있던 설의 곁으로 초은이 다가왔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쪼뿌쪼뿌거리며 설의 옆에 앉았다. 밤바람에 매화 꽃잎이 흩날렸다. 아까 아버님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노인네가 심심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설은 대답 없이 찻잔만 만질거렸다. 그러다 불쑥 고개를 들어 초은을 바라보았다. 신경 쓰이면 어쩔 건데? 뭐? 나는 신경 쓰여서 잠도 안 오고 네가 닭백숙을 내올 때마다 그게 꼭 내 마음을 고하는 것 같아서 목이 메여. 초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설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야, 윤설, 너. 누님. 설이 초은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다.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이 설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느껴졌다. 이제 누님 썰이 그만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르게? 여보라고 부르고 싶다. 초은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다. 그녀는 잡힌 손을 빼려 했지만 설은 놓아주지 않았다. 아니, 더 꽉 쥐었다. 1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붙잡았던 그때처럼. 나 같은 놈 받아줄 사람 세상에 너밖에 없어. 왈패 같고 목소리 크고 밥 많이 먹는, 근데 내 목숨보다 귀한 너밖에 없다고. 말을 해도 꼭. 초은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설의 이마에 꿀껌을 가볍게 먹였다. 쌤님 출세했네. 감히 나한테 청혼도 하고. 받아줄 거야? 생각 좀 해보고 닭백숙 100그릇 더 먹으면 생각해보마. 그녀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지만 맞잡은 손에는 따뜻한 힘이 실려 있었다. 초은의 투박한 대답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윤설은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당겨 그대로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초은이 하며 중심을 잃고 그의 가슴팍에 안겼다. 평소라면 힘으로 튕겨냈을 그녀였지만 지금은 윤설의 심장 소리가 너무도 거칠게 뛰고 있어 꼼짝할 수가 없었다. 밤바람이 찼다. 하지만 맞닿은 두 사람의 체온은
데일 듯 뜨거웠다. 들어가자. 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잠겨 있었다. 거부할 수 없는,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은 울림이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설은 촛불을 끄지 않았다. 대신 방문을 걸어 잠그고 흔들리는 불빛 아래 서 있는 초운을 깊은 눈으로 응시했다.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눈에 담아두려는 듯 시선이 이마에서 콧날로 그리고 붉어진 입술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보지 마. 낯간지럽게. 초운이 시선을 피하며 웅얼거렸지만 설은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보고 싶어서 10년을 참았다. 아니, 평생을 기다렸는지도 모르지. 설의 입술이 초운의 입술을 삼켰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입맞춤은 이내 본물이 터지듯 격렬해졌다. 초운은 무관부처럼 거친 숨을 내뱉으며 설의 목을 끌어안았다. 서툰 듯 하면서도 본능적인 그녀의 반응에 설의 이성이 하얗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문창호지 위에서 하나로 얽혔다. 설의 손이 초운의 옷고름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풀었다. 거친 훈련으로 단단해진 그녀의 어깨가 드러났다. 설은 그 투박한 어깨에 흉터가 희미하게 남은 쇄골에 뜨거운 입맞춤을 내렸다. 샌딤, 너... 초운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살결은 겉보기와 달리 놀랍도록 부드럽고 뜨거웠다. 윤설은 자신의 차가웠던 이름, 설처럼 얼어있던 내면이 초운이라는 불꽃을 만나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음을 느꼈다. 아프지 않게 하마. 하지만 멈추지는 못하겠다. 설이 그녀를 요 위로 눕혔다. 초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흩어졌다. 그녀는 설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언제나 약해 보였던 선비의 눈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한 사내의 눈빛이었다. 그것이 낯설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가슴을 뛰게 했다. 초운이 떨리는 손을 들어 설의 뺨을 감쌌다. 굳은 살 박힌 그녀의 손바닥이 설의 뺨을 스쳤다. 쌤님, 멈추지 마. 나도 너를 원해. 그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다. 달빛조차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어버린 밤. 방 안에는 타오르는 촛불의 그림자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젖은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설은 초운의 모든 것을 탐했다. 그녀가 휘두르던 도끼처럼 강인한 팔도,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여인으로서의 곡선도, 그리고 자신을 향해 열린 마음의 깊은 곳까지. 초운 역시 설의 등을 꽉 끌어안았다. 그의 등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자신의 가슴으로 흘러내릴 때마다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아득한 현기증에 몸을 떨었다. 마치 겨울의 끝자락에 내리는 봄비처럼 두 사람은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차가운 눈, 설은 뜨거운 구름 운을 만나 비가 되었고 그 비는 메말랐던 두 사람의 영혼을 적셨다. 고통과 쾌락, 부끄러움과 환희가 뒤섞인 밤이었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원초적이고도 아름다운 대화였다. 격정의 파도가 몇 번이나 지나가고 마침내 고요가 찾아왔을 때 촛불은 이미 다 타올라 꺼져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달빛만이 스며들고 있었다. 윤설은 땀에 젖은 초운을 자신의 품에 꼭 안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흙냄새와 살레음이 섞인 묘한 향기가 그의 폐부를 채웠다. 초운은 지친 듯 설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쌤님, 응? 너 힘세네. 도끼질 시켜도 되겠다. 초운의 엉뚱한 말에 설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땀에 젖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내 힘은 너를 지키고 너를 사랑하는 데만 쓸 것이다. 평생. 초운이 설의 품을 더 파고들었다. 말이나 못하면.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버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입을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창밖에는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매화나무 가지마다 물방울이 영롱하게 맺혀 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결실을 축복하는 새벽의 이슬이었다. 1년이 지났다. 계절은 다시 돌아와 세상은 온통 연한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윤설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다문의 명예를 되찾았으나 끝내 조적의 부름을 거절했다. 차가운 권력의 중심보다는 사람의 체온이 닿는 곁에 남기를 택했기 때문이다. 도성 외곽, 햇살이 잘 드는 언덕 위에 매화서당이라 불리는 작은 집이 하나 생겼다.